안녕. 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다양하게 바뀌어왔죠, 그죠? 상위군 제도를 모방을 한 우리 직업 공무원 제도가 있었고, 역관주의, 실적주의, 양자를 결합시킨 적극적 인사행정, 국민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대표 관료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는 인사관리, 인사행정, 인사관리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산, 즉 가치제로 바라본다는 거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기계처럼 봅니다. 그래서 쓰고 다르면 기계를 교체하는 것처럼 사람도 쉽게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획일적이고 경제적인, 화양적이고 직관적인, 그죠? 개인의 목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개인은 그냥 경제적인 거. 그죠? 조직과 개인이 노동을 제공하면 조직은 임금을 주는, 서로 교환하죠. 서로의 어떤 내적 가치나 이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거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행사되는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인적 자원 관리는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에 휴먼 리소스죠. 휴먼 리소스. 조직이 가진 자산, 자원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개발시켜주고 끊임없이 교육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실 컴퓨터를 좋은 거 사는 것보다는 사람을 뽑아서 창의성 있는 사람을 뽑는 게 훨씬 더 조직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컴퓨터는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사람은 창의성과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과 개인의 서로 조화를 추구하고요. 신축적이고 분권적인 거. 개인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조화. 자, 이런 인적 자원 관리에 이 전략을 넣은 것은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조직론에서 배웠죠. 그죠? 전략 관리 또는 전략적 관리는 SWOT, 이른바 SWOT 분석을 통해서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투리티를 통해서 조직의 정당의 근거인 비전,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을 구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방부의 경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강국, 국방 강국, 그죠? 자, 이러한 우리 그죠? 조직이 나가야 될 장기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직의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조직이 나가야 될 미래 방향이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 목표로서 우리 일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글로벌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요. 스마트 강국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 전략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략을 수립했으면 결국은 이제 어떤 인재를 이제는 옛날처럼 비용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그죠? 과학적 관리법이라든지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미시적, 개별적인, 이거 중요하죠. 그죠? 개별적인
인사관리. 근데 여기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입니다. 그죠? 인사관리의 전체 최적화. 여기는 부분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과거의 인사행정은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개발, 근무 성적 평가를 하거나 임금, 보수를 결정할 때 그냥 채용은 채용대로, 금평은 금평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따로따로 관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전을 정립하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으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한 시각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교육훈련 시켜주고 전통적인 평가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용에서 언어적 능력이나 국제적 능력을 많이 봐주고 그 관점에서 교육훈련, 기존의 교육훈련이 아니라 그 관점에서 교육훈련, 그 관점에서 근무 성적 평정을 해야 되니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체 최적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갑이면 갑은 들어가는 순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회사에 이 조직에 꾹 쭉 있으면 내가 나의 어떤 경력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관리해주면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력이 높아지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글로벌한 시각을 갖춘 인재를 만들고 뽑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조직도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행복을 서로 조화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행복을 서로 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직은 성과가 높아지고 개인은 자기의 발전이 가져오니까 개인의 행복이 조화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채용, 개발, 사기 관리를 연계시켜준다는 거죠. 유기적인 연계, 무슨 최적화? 전체 최적화. 여기는 부분 최적화. 각 기능별로 따로 노는 거지만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채용, 개발, 유지 관리 또는 사기 관리가 전체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인적 자본에 대한 체계적 육성, 상당히 이런 게 중요하죠. 상향적이고 분권적이다. 왜 그렇죠? 각 개인 뽑힌 사람, 갑을, 병청, 무기경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일일이 자신의 경력 목표와 욕구를 조직과 서로 조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형, 아까 했죠. 거래. 그죠? 거래형이라면 교환형이다. 됐습니다. 자, 최근 또 인사행정의 새로운 바람은 과거 이제 우리가 연공주의, 그죠? 근무연한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하는 연공주의가 아니라 성과와 결과를 강조하는 성과주의입니다. 그죠? 채용, 개발, 사기관리라는 틀에서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 연공계획은 채용 이제 인력 계획도 없고 획일적 모집의 폐쇄형, 형식 요건만 확인하고 교육화된 임용, 비용으로서 교육훈련이니까 교육훈련이 비용이면 비용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비용을 적게 쓰는 게 좋으니까 비용 최소화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연공서열식 승진, 연공급이겠죠. 그죠? 나이에 의한 퇴직.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IMF 이후부터 이제 인력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이죠. 수급. 계획을 실시하고 소급 모집이 아니라 적급 모집. 왜요?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나이 불문하고 뽑아 쓰겠다는 거죠. 이른바 개방형, 실적 요건을 강조합니다. 이런 결격 사례만 있으면 여기 뭐 예를 들면 변호사를 뽑겠다면 변호사 자격증, 노무사를 뽑겠다면 노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다양한 선발조도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그죠? 그리고 성과 중심의 평가, 적급하게 역량에 의한 승진, 성과, 결과, 성과급, 조기퇴직, 아웃플레이스먼트입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이 뭐냐면 이제 그냥 우리 그냥 바깥에 플레이스 둔다는 거죠. 그죠? 아웃, 바깥에 플레이스, 뭐 위치,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바깥에 두는 거니까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을
바깥에 두는 것이 퇴직이죠. 전직인데요. 전직 지원 제도라 그럽니다. 전직 지원 제도. 전직 지원 제도인데 이름은 아웃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이제 행정에서는 좀 하기 힘들긴 한데 민간 기업은 좀 그죠?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을 퇴직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감하게 뭐 예를 들면 3년치 월급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창업을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부드러운 퇴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웃플레이스먼트 이른바 전직 지원 제도라고 얘기하죠. 자, 직장 생활의 질입니다. 그죠? 우리 인사 철학, 우리 지금 인사 철학을 보고 있죠. 그죠? 인사 철학에서 직장 생활의 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질이죠. 그죠? Quality of Life. 보통 이제 QOL이라고 그냥 번역하죠. 그죠? 약어로 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삶이고요. 인간은 사실 뭐 한 50% 이상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조직 또는 직장에서의 삶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워크 라이프 또는 워킹 라이프가 중요하죠. 그래서 quality of working life라고 해서 이거는 QWL이라고 합니다. QWL. 그죠? quality of working life. 직장 생활의 질을 고려해 준다는 것이 결국은 Y 이론이죠. 그죠?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 존재이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관점이죠. 직무만족, 수준향상, 노동환경의 민주화, 그렇죠. Y-이론을 인간성 회복 운동입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인사관리의 규범적 모형으로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죠? 직장 단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보수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고 조화로운 삶과 인간관계의 발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을 좀 더 배려해주고 인간을 좀 더 고려해줘야 된다는 것이 Quality of Work Life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 안전한 작업 환경, 인간 능력의 발현,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통합,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 너무 기계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우리가 가족이 마치 회사가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죠. 성장의 기회를 주고요.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정한 대우, 법과 원칙, 다양한 복리후생, 사생활 보호, 요즘 이제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그 앞에 work, life, balance에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그죠? 워라벨이죠. 대충 뭐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쭉 보면 좀 더 조직인 또는 근로자 또는 공무원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인사 제도들을 다 굳이 따지자면 QWL이라는 미시간 대학이 제안했던 이러한 인사 철학 또는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 제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인사행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우리 방금 직공, 엽관, 실적, 적극, 대표, 관료제, HRM의 관점에서 SHRM도 봤고요. 한국에서는 연공주의가 아니라 성과주의를 강조해야 된다. 결국 사람은 소비재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치는 삶의 실현 또는 자아실현이다. Y형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QWL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제도 기반이 중앙인사기관입니다. 법상 용어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이에요. 무슨 우리가 뭐 사무를 관장한다 할 때 그 관장이죠. 그죠? 됐습니다.
자, 이게 논점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넘어갈 때 1881년에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83년에 펜들턴이라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연방 공무원법을 제안했는데 그게 통과됐죠. 바로 그것이 펜들턴법인데 이 펜들턴법의 핵심이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겠다. 그리고 너무 역관주의가 심했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권한, 사람을 공무원을 뽑고 배치하는 인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인사위원회에 두겠다. 연방인사위원회에 두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방인사위원회는 딱 봐도 위원회니까 합의형이죠. 그죠? 위원회는 위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반대는 이제 독임이죠. 독임제.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데. 자, 연방인사위원회는 특이하게 대통령 밖에 있었어요. 대통령 밖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바로 미국은 1829년부터 1883년까지 약 30년 동안, 약 50년 동안 엄청나게 역관주의가 심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 뱅패나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반역관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사하던 인사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대통령 밖에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위원들의 임기도 7년으로 길고 웬만하면 못 자르도록 신분 보장을 강력하게 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사람 뽑아라 저런 사람 뽑아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합의형의 연방인사위원회를 1883년에 만들어서 실적주의를 정착시키고 나서 이것이 1978년에 거의 약 100년이죠. 그죠? 78년에 이제 실적주의가 정착됐다. 그래서 이제 연방인사위원회를 지금은 여전히 독립합의형인 실적주의 보호위원회하고 인사관리처라는 인사를 우리가 퍼스널 관리, 매니지먼트죠. 처는 우리 제가 얼핏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오피스가 처입니다. 처. FBI는 연방수사국이죠. 그죠? 연방, 페더럴, 수사는 인베스티게이션이고 뷰로죠. 뷰로크래시 할 때 그 뷰로, 관료제 할 때 그죠? 이 뷰로는 조직 단위로 보면 국입니다. 그래서 연방수사국이라고 그러죠. 오피스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혁신처와 같은 처입니다. 처. 디파트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미니스터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디파트먼트와 미니스터는 부조, 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할 때 부조 됐습니다. 조직 이름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978년도에 실적주의가 정착되고 나서 인사의 관리 도구성을 위해서 인사관리처를 만드는데 바로 이 인사관리처는 대통령 직속이에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뽑아 쓰고 배치하는데 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해 줬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시험이 옵니다. 인사기관이. 그래서 미국은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지금은 독립합의형의 실적주의 보호위원회와 인사관리처라는 독임제의 인사기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자, 배경 설명 봤으니까 내용 한번 보시죠. 독립합의형입니다. 합의형은 당연히 이제 위원회죠. 독립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이죠. 미국의 실적주의 보호위원회. 1978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결정이 당연하죠. 이제 위원회형을 생각하면 신중하다. 다양한 이익을 고려하다. 위원들이 많으니까. 인사의 전형을 방지하죠.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연방인사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위원들이 부분 교체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하고 막 싸울 때, 인사에 관해 싸울 때 연방인사위원회가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비독립 단독형, 비독립이니까 이제 어디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겠죠. 또는 행정부 내부 소속이고, 단독이니까 독임제죠. 그래서 인사관리처, 영국은 내각사무처, 우리나라에서는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위원회형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비독립 단독형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인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왜냐하면 위원회들은 여러 사람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독임제니까 신속하죠. 인사의 관리도 없어. 그렇죠. 인사권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볼 수 있죠. 정부기관 간 휴가적인 기능적 연계. 각각의 장점이 주로 이제 단점이 되겠죠. 집행부형 단점. 정치적 중립이 결여되어 있고 당연히 소속되어 있으니까 역환은 일어날 수 있고 기관장이 독선을 할 수 있다. 기관장이 자정고쳐되면 일관성이 없다. 공무원들의 권익이 침해될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 실적주의 보호위원회. 실적주의 보호위원회가 굳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청심사위원회나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대통령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독립합의형의 단점은 아무래도 합의형이니까 결정이 느리고요. 강력한 추진이 곤란하고 양당제에서 비전문가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 결정, 주로 이제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 위원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합리적을 총회하기보다는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결정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역시 반역관주의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소극화와 경직화를 야기했다, 초래했다. 그러니까 그 반대말은 적극화와 전문화가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죠? 중앙인사관장기관이 하는 기능은 뭘까요? 준입법, 인사에 관한 규칙을 만드는 거죠. 준사법, 판단적 기능이죠. 소청심사, 우리 고청심사하고 집행기능은 실제로 이제 뭐 사람 뽑고 교육 훈련시키고 평가하는 거. 감사기능, 기획기능이 있습니다. 현대적 기능은 이런 미시적 기능을 다 빼버리고요. 좀 자문하는 기능이나, 그죠? 그리고 뭐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홍보하거나 어떤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인사에 관한 규칙들은 그 대부분 부처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어떤 바람직한 공무원의 인재상을 설정하고 서로 변화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요거보다는 위에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의 차이를 잘 봐주시고, 자,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2014년 국가공무법 제6조에 보면 인사행정관은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운영하는 사무는 당연히 이제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재는 사법부니까 그죠? 또 차장이겠죠, 그죠? 선관위는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헌법상 독립기관들은 항상 따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는 따로 있는데 특이한 거는 감사원 사무총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닙니다. 알았죠?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이라서 때로는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별도로 운영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독립성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독립성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좀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죠. 감사원은 중앙인사관장, 사무총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니다. 잊지 마시고. 자,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이죠. 그죠? 국무총리 소속이죠. 국무총리. 됐습니다. 자, 보조기관으로서 운영지원과 이렇게 줄이 따른 거죠. 보조기관은 우리 아시죠? 라인, 개성기관이고, 보좌기관은 스텝, 참모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이죠. 참고로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처는 대통령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 처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죠? 대통령 경호실이 될 수도 있고요, 경호처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처는 거의 대부분 부 밑에 처는 없습니다. 척만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는 인사혁신처, 처가 4개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 의약품, 식약처라 그러죠. 안전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요거 국가보훈처장만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다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은 여러분들 국가직에 붙으시면 이렇게 가고 지방직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국방공무원에 붙으시면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소청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청심사는 뭐죠?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의견을 또는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공무원은 약간의 이제 그죠? 일반 회사하고 다르게 공무원 내부에는 좀, 그죠? 좀 특별한 국가의 기밀을 수행한다든지 등의 특별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요. 항상 공무원은 요 내부에서 먼저 한번 심사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필요적으로 전치라고 합니다. 전치. 먼저 취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 필요적 전치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바로 소송을 가지 못하고 필요적으로 먼저 한번 우리 내부 관계에서 한번 따져보자. 필요적 전치가 있는데 특별 권력 관계의 산물이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4개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징계라든지 뭐 전직에서 부당하다 또는 위법한 인사처분을 조치를 당했을 때 필요적 전치의 이름이 소청심사입니다. 내가 한번 소를 청구하기 위해서 한번 심사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소청심사. 필요적 전치인데 소청심사는 느낌으로 하면 만약에 자기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나는 해임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소청심사를 받았으면 너는 해임이 타당하다 아니면 과하다 뭐 정직 정도가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결정 내리게 되면 이 소청심사가 준사법적이죠. 판단적 기능이거든요. 유죄, 무죄, 양형의 부당 등 준사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근데 내가 소청심사를 했는데 여전히 행정부 내부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그죠?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예요. 이 지방공무원도 똑같습니다. 그죠? 소청심사를 이렇게 하니까 이 소청심사가 준사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행정부 내부에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없어서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일단은 어디 소속의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 당연히 그럼 여러분 징계는 인사혁신처에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징계를 하고 징계에 대한 불복으로서 소청심사를 해야 되는데 징계한 데서 소청심사를 하면 내 징계가 내가 잘못했는지 내 스스로 어떻게 판단해. 무조건 다 잘했다 그러겠죠. 그래서 징계는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5급 이상,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이고 6급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직원 5급 이상의 관리직과 6급 이하의 일반 계층을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국무총리, 보통징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이고 6급 이하의 징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시험 잘 놉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그죠?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그죠? 좀 끼어드는데, 행정안전부는 이제 여러분 의존하는 거 아는 것이죠? 정부 조직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운영기관을 누가 설립한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한다 그랬죠. 조직관리. 전자정부 업무도 뭐 사실 조직관리가 전자정부하고 거의 사실 겹쳐 있잖아요. 그죠? 전자정부에 뭘 도입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기능은 행정안전부. 여러분 특이하죠. 그죠? 이제 원래 인사혁신처에서 둬야 되는데 사실 인사혁신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다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좀 전문성이라 해야 되나 권한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넘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노량진구다, 노량진구 있는 모르겠네, 동작구다, 종로구다, 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왠지 인사혁신처가 관리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려서 조직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인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능은 공무원 자치구에, 그죠? 또는 시도에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죠? 뭐 인건비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합니다. 그죠? 행정안전부에는 당연히 이제 소청심사 기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인사를 행안부가 하니까 지방공무원들한 소청심사는 행안부가 하니까 행안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자주 놉니다. 자,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분류가 있습니다. 공직을 분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11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채용 방법이나 하나의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기술직도 있고 군무원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여러 가지직 있죠. 또는 선거를 통해서 임용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공무원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눠서 분류해서 공직을 분류를 해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공직 분류제도입니다. 자, 직위분류제와 계급제가 있는데요. 계급제는 철저하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품을 또는 자격과 능력, 경력을 보고 나서 사람의 등급을 나눕니다. 우리가 대학 교수님을 얘기하면, 그렇죠? 시간 강사에서 전임이 됐다가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 강사가 할 수 있는 강의는 요 정도고 전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올라가는 이런, 그죠? 교수의 나름의 계급을 나눠놓고 그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쭉 정리해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이제 공무원 어떻게 해요? 9급이라는 계급, 8급, 7급,
그럼 이제 7급 공무원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사람을 중심으로 계급을 나누고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7급이면 구청에 들어가서는 계장님이고, 동에 나오면 자치센터장이다. 뭐 TF팀에 가면 부팀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7급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제는 필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순환 보직이 전제돼야 됩니다. 다시 계급을 정하고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기 때문에 계급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런 일을 계속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공석이 발생한다면 외부에서 채용하기보다는 밑에 사람을 채용하거나 옆에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급제가 작동하려면 널리 여러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죠? 일반 행정가라 그럽니다.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를 나누고 직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 일은 요렇게 가고 이 사람 요렇게, 요 사람 요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 중심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나눴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에 들어왔으면 계속 이렇게 한 직무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의 일만 하는 이른바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를 내재한 것이네, 그죠? 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느냐, 전문성 떨어지게.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는 것이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쪽은 직무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위분류제는 먼저 직무를 나누고 나중에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계급제는 반대죠. 먼저 사람을 찍겠습니다.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먼저 뭘 정의하고 계급을 정의하고 후 직무를 분류하는 방식이죠. 그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하는 방식이라면, 여기는 먼저 직무를 나누고 나서 나중에 계급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나누고 나서 사람을 배치하는 방식이죠. 필연적으로 직무 분석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직무 분석 평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계급을 만들고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인간 요소가 배제되어 있죠. 철저하게 직무 중심이니까. 여기는 스페셜리스트, 저널리스트, 현재 직무의 최적적자. 그래서 좀 약간 직무 중심이죠, 그죠? 장기적 인재 육성,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직무 중심의 시험이겠고, 합리적 정원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내년에 직무가 몇 개가 부족하니까 몇 명을 뽑아야 된다,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직무 중심이 아니고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에 몇 명이 그만둘지,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없어져도 옆에 사람이 겸직이 이런 거 해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한 이런 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그죠? 단점이죠. 인사 배치의 신축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계속 이 루트만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는 것처럼 이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병가를 갔다, 점직이다 갑자기.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거나 밑에 사람이 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순환 보직을 통해서 우리가 행적 교류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인사 배치에 신축성이 있다, 신축성이 없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횡적 과로 행위죠. 횡적 교류가 곤란하고, 수평적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엄청 높죠. 수평적 폐쇄성이 높고 횡적 교류가 가능한데, 여기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하기 위해서 수직적 폐쇄성, 계급 간에
엄청난 차별을 둬가지고 고위직의 승진을 유도하는 이른바 수직적 폐쇄성이 높습니다. 정원 사무관리가 합리적이다.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이 사람을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수요 파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정의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KSA, Knowledge, Skill, Ability를 정립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계급을 나누기 때문에 일반 지식이나 일반 교양, 위주의 교육 됐습니다. 일반 교육을 합니다. 그죠? 한 사람이 하나 일만 하면 이제 이게 할거주의가 초래되고 조정 협조가 곤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순환보조에 장려하기 때문에 협조와 조정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전문가 행정이 안 되고 여기는 전문가 행정이 가능하죠. 그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직무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직무급을 줄 수 있지만 여기는 생활급 위주로 가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이제 개방형입니다. 왜요? 성과주의죠. 그 직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기 때문에 굳이 내부에 있는 사람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폐쇄형 충원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능력보다는 순환보직을 해서 장기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계급제의 기본적 특징이죠. 당연히 산업사회, 여기는 1차 사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급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딱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직위분류제는 인사관리가 합리성이 있다. 권한 책임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해서 직무 사이즈가 나오니까 전문가 양성, 행정의 전문화. 그러나 일반 관리 능력이 저해되죠. 왜냐하면 여러 분야를 경험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만 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합니다. 여러 분야를 경험해봐야지 좀 더 신축적인 대응을 하겠죠.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이 저해된다. 그래서 개방형을 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급제는 직위분류제 장단점에 반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됐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